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보행 중심 도시 그리고 뭐 걷기 좋은 도시가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으로도 우월할 수 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준비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두 분 그 발표와 좀 잘 연결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 재생의 미래가 제 주제였는데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바꿨고요. 자, 사람 중심 도시, 그 걷기 좋은 도시가 왜 더 안전하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큰 변화가 우리가 활동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그리고 중심지 여행지에서 동네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늘어난 유형을 보면 언택트, 홈택트, 로컬택트가 늘어났는데 언론에서는 언택트 얘기만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도시를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영역을 다 균형 있게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저는 이게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권 도시, 생활권 경제를 지금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이라면 굉장히 좁은 저는 읍면동 규모인 것 같아요. 시군구도 너무 크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우리가 뭐 그 전부터 사실 500m 안에서 소비가 많다는 거 그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심화된 거죠. 그래서 500m 이내에선 소비가 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소비가 줄고 상권도 보면 동네 상권 주거지 대규모 주거지를 배후에 둔 그런 상권은 거의 회복했습니다. 5월 말 기준에 거의 100% 회복됐는데 대학가 관광지 중심지는 계속 어렵다. 코로나 수혜 업종도 언론은 온라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수혜 업종을 보면 동네 업종이 탑 10에서 5개나 올라가 있고요. 제일 그 매출이 증가한 업종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강조 안 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전거 타고 보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골목 업종도 좀 늘어났다. 그래서 생활권 동네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 변화도 보면 의외로 이웃 사람과 지방 정부가 올라가 있고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지방 정부 우리가 크게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뭐 계속 재난 문자도 보고 우리가 관심도 높아진 거죠. 우리 지방 정부가 뭘 하는지 그리고 보니까 일도 잘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행도 보면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되지만 동네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보면 제주도 전체를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지역에 가면 거기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주도 8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 퍼센티지는 78%, 유동 인구의 78%, 그러니까 성산의 경우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를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그 8개 클러스로 너무 커요. 그래서 리 단위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뭐 종달리니 뭐 월정리니 요새는 리 단위로 여행을 합니다. 서울도 보면 그 같은 자치구에서 일하고 사는 직장인 비율이 벌써 반을 넘었는데 이건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2018년 통계인데 기본적으로 밀레니얼들이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장거리 출퇴근을 싫어했습니다. 자동차도 별로 원하지 않고 직장 가까운 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경제를 우리가 임의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이제 동네 경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당근마켓입니다. 이게 동네 중거래 직거래 마켓인데 이게 넘버원이 됐어요.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2015년에 창업했습니다. 코로나랑 상관없이 시작했는데 동네 거래가 어떤 대기업 소재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역발상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넥스트도어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동네 사람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그런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다른 기업도 요새 계속 동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가 우리 동네 딜리버리, 뭐 동네 선물, 동네 맛집 소개, 그리고 뭐 동네 시장, 재래시장 배달. 사실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동네 경제에 사실은 투자를 했었는데 네이버 우리 동네 페이지를 보시면 광역 단위예요. 그래서 뭐 서울 페이지, 뭐 경기도.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너무 크다고는 시군구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읍면동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그 정도 규모예요. 뭐 5km 내에 거래를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우리 동네 딜리버리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GS 그
25시가 배달을 할 때 택배로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주민이 시간 있는 사람 나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택배 문제도 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물건이 우리 동네로 오면 우리 동네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걸어서 나가서 픽업하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이 걸어서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환경적으로나 인권 문제구나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기업들도 이제 동네 경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8개월의 경험을 보면 다시 돌아오질 않을 현상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코로나 백신이 보편화된다고 그래도 저는 뭐 옛날 같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요. 우리가 잘 가꾸어서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뭐 도시 전원 도시로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전에 발표하신 분들이 벌써 다 말씀해 주셨고 밀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뭐 인구 밀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동네가 살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 바깥 나가면 다양한 그런 상업 시설이 있는데 슈퍼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비는 굉장히 그 일일 단위로 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상권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마스크 위기도 우리가 어떻게 모면한 걸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일 단위로 소비를 하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동네 상권이 없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2주일차 사고 한 달차 사서 이렇게 냉장고에 재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면 어떡하겠어 한 달치 그래서 저는 그 유통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네 상권 자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논쟁에서 자꾸 택배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골치 아팠을 때 의사를 만나서 뭐 약국에다 약 타고 출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네 상권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은 거고 또 방역에도 굉장히 유리한 건데 우리가 동네 상권 고마운지를 좀 모른다 이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뭐 생활권 도시라는 거 오래전부터 논의된 컨셉이고 뭐 사람 중심 도시, 보행자 중심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사실 뭐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일 생활 놀이를 한 곳에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도심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생활권이 도심뿐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15분 도시라든가 포틀랜드는 이제 동네 경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동네 경제 뭐 기본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탈산업화 사회에서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사실 우리 동네만 잘 가꾸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고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면 알아서 인재들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서 알아서 좋은 기업 창업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우리가 국가 뭐 전략 산업 타겟해서 뭐 단지 만들고 거기다 R&D 지원하고 이런 방식은 이미 한 30년 전부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과거 산업 정책 방식을 제가 유지하는 게 고집하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동네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네 중심 경제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탈산업화 경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컬 지향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귀농 귀촌 제주 이민 골목 상권 그리고 장소 지향 뭐 핫플레이스 잘 아시죠? 그리고 고향 지향 제가 뭐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로컬 지향으로 이미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더 로컬 지향으로 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는 분산해야 되고 아까 정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광역 철도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지하철도 위험해 사람들이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발표 안 하지만 어떤 빅데이터 조사를 보면 일부러 작년에 비해서 지금 70% 수준인데 회복이 안 된답니다. 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하철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2억 명이 탔다는데 한 명도 감염 안 됐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지금 피하고 있고 버스도 당연히 네. 그래서 지구 단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아직도 중심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 분산시켜야지 상황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치구에 산업 정책 기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도 유치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은 광역단체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오히려 아까 지방 소멸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통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이나 복지 전달 그리고 도시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도시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업권 내 새로운 산업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온라인 상황이 지역이 유리화되는 거죠.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활성화되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그동안 일자리 그리고 뭐 병원, 학원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다시 온라인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중심지나 중심 도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돌아올 텐데 새로운 기회도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내 여행, 로컬 푸드, 집가꾸기, 집수리, 뭐 자전거, 아웃도어, 뭐 자연환기, 환경기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정부가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하지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에 어떤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백신 나오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국내 여행도 보면 사실 다 우리가 해외여행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까 앞으로 국내 여행이라도 열심히 다니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소수고요.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혜택을 좀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내 여행에 지금 사실 별거 아닌데 좀 제대로 투자하면 충분히 30조입니다. 30조 산업인데 해외여행이 그래서 50%를 국내 여행으로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오프라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 여행이랑 관련된 겁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오프라인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상권을 굉장히 좀 우려하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당연히 그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창조 산업이 대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그 거의 소상공인이 우리 고용의 3분의 1이에요. 700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정부가 이러는지 모르게 자꾸 디지털 전환 얘기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도시는 전 택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랑 물류센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도시. 그래서 일부 건축가분들도 자꾸 뭐 지하 터널 얘기하고 드론 항공로 얘기하고 뭐 택배 전용도로 얘기하고 뭐 필요하면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공원 걷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산에 우리가 가면 등산 운동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재밌고 시간 보내기는 골목길이 아니고 골목길이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가게가 아기자기가 많고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골목길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골목길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 도시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다음에 스마트 도시 발표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스마트 도시 발표할 때는 꼭 질문하라고 택배 도시랑 차이가 뭔지 좀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도시 하시는 분들이 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걷기 좋은 도시 그래서 거기에 그 상업 공간을 넣으면 알아서 소상공인들이 가서 장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실내 공간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기술 분야도 스마트 도시 기술 보면 너무 그 디지털 전환하고 그 도시 운영 자동화함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런 기술의 스마트 도시면 저도 지지하겠어요. 친환경, 보행자, 지역 혁신, 소상공인 기술. 그러니까 이미 편한 걸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가 불편해서 안 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입니다. 소상공인 기술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잡무는 자동화하는 이런 기술은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제로페이나 지역 배달 이런 서비스도 그런 관점에도 우리가 우호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뭐 예약이라든가 뭐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면 모든 그 회계 노무 이런 걸 자동화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플랫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역에 돌아올 텐데 지역에 새로 생기는 기회를 활용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정부가 2년 전부터 정식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업종인데요, 주로. 근데 골목 업종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지금 문화창자 산업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문제, 우리 소상공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미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류사회에서 인정을 안 한다. 골목상권, 강북의 부활인데요. 이게 강북이 부활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20년 전 상황에 비하면 강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상권은 뭐 강남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하고요. 뭐 요새는 이제 상권이 좋아다 보니까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에 집착하는데 사실 브랜드 동네가 많이 생겼습니까 지금 강북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영성이 대표적인 사례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강북이 부활했느냐? 정부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 지역이 부활한 겁니다. 지역에 가더라도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이 그 지역의 원도심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요, 이미 도시재생이랑 관계없이. 그리고 새로운 지역 산업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뭐 제주도의 녹차, 화장품, 강릉의 커피, 양양의 서핑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골목상권이니까 골목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홍대에서 시작됐는데 200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골목상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홍대구 지역이던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이게 보통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야지 골목상권이고 우리가 가는 데는 먹자골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의 반대말은 그 먹자골목인데 정부에서 골목상권을 자꾸 동네 상권이나 동의어로 써갖고 이게 혼선이 옵니다.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여행지입니다. 여행 가는 상권이고 이 골목상권은 어떻게 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쇼핑하고 외식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골목 문화, 도시 문화를 즐기는 데이기 때문에 문화지구로 우리가 간주하는 게 맞고 그래서 골목상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동안 왜 골목상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건축적인 요소, 예술가 얘기하지만 저는 상권이니까 소상공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가 싸고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가서 장사를 잘하면 다른 가게 따라 들어가면 상권 형성이 되는데 2단계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상권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골목길 자원이. 그리고 정체성이 뚜렷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공한 골목상권이 됩니다. 자, 4개에서 시작한 골목상권이 전국에 거의 지금 150개까지 늘어났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골목상권은 지금 어렵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골목상권과 동네 상권을 구분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잘 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농담으로 신도시 상권에 투자한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상권은 다 지금 죽고 있는데 골목 상권만 잘 되고 있으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골목 상권은 지금 서울에 57개, 그다음 광역시 넘어가도 기초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보통 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어디 무슨 리단길 아니면 어디 가시는데 리단길 검색하시거나 뭐 가로수길 이러면 그 카페 거리 하면 제가 얘기하는 골목 상권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한 3개 지역 홍대, 이태원, 삼청동 거대 상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대는 겨우 마포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이랑 합정동, 은평구까지 가고 있는데 서울 서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홍대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지만 연세대학교도 다 홍대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 연희동 홍대라고 그러고 신촌 홍대라고 그러고 서강대도 드디어 떠서 서강대 남문 쪽에 경의선 숲길로 지금 동진하면서 효창공원 쪽으로 가면서 서강대가 이제 도시문화 중심지가 됐는데 그거는 10년 전에 상상 못하는 거예요. 서강대는 역사적으로 항상 문화의 볼모지였는데 경의선 숲길 덕분에 사람이 모이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지금 서울 강북을 바꾸고 있는데 아무도 이 현상을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지금 제 2호선 안에 거의 찾는데요. 4번째로 큰 골목상권 지역이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인데 지금 4대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남산, 종로, 성동구. 오히려 그 강남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잠실에 속리단길만 추가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남은 너무 비싸고 두 번째 계속 재개발해도 골목 자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2호선 바깥에서도 새로운 골목상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 원도심에서 유일한 희망은 지금 골목상권이에요. 골목상권 예외는 뭐 그 지역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골목상권 현상을 활용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게 그 리테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업종이 사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식당들이 그리고 뭐 갤러리라든가 문화시설도 좀 들어가고 브루어리, 수제맥주 이런 가게가 모여야지 골목상권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싸게 뭐 즐기고 놀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2010년 정도 지나가면 골목상권에 문화산업이 들어갑니다. 보통 얘기하는
연예 기획사, 뭐 출판사가 아니고요. 복합문화공간, 라운지, 살롱, 코워킹, 콜리빙, 로컬 편집자, 커뮤니티 호텔. 우리 보통 기성사대 잘 모르는 업종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네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요. 그 생태계 누가 참여하냐면 충성 고객 그리고 파트너들, 거기에 협업하는 파트너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협력업체. 생산자들 이렇게 해서 뭐 거기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뭐 팝업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자원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자꾸 협동조합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인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역할을 합니다. 동네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거기서 그 지역과 상생하는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게 문화산업이고 이 정도까지만 오면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브랜드가 되는 단계면 그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을 붙은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옛날에 우리가 물레동이 브랜드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물레동과 물레자 들어가는 가게들 굉장히 많고 뭐 망원동과도 뭐 망원자 들어간 가게, 연희동은 거의 한 30-40%가 연희자가 들어간 가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청담, 압구 정도만 동네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서울에 지금 아까 말한 60개 이상이 동네가 브랜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젊은 사람 살고 싶어 하면서 주택이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원가에 들어가서 마포는 이 사이클을 거의 완성한 단계에서 마포가 거의 이제 유일하게 강남이랑 경쟁할 수 있는 어떻게 교육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용성인데 그 외에도 많은 그 강북 자치구들이 골목상권 중심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성장 과정을 제가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세대 정도 가면 모든 골목상권이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창조 산업들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패션, 화장품, 스타트업, 건축, 미디어 이런데 이 3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산업 생태계로 발전한 지역이 홍대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 쪽을 많이 강조하라고 하셨는데가 홍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어떤 리테일이나 패션, 화장품 브랜드가 다수가 홍대에서 나옵니다. 홍대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건축 환경과 산업과의 관계 결국에는 그 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골목 산업,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걷기 좋은 도시, 보행 중심 도시에서 그리고 건축 그 유형이 다양한 뭐 제인 제이콥스까지 꼭 안 가더라도 그런 도시에서 오래된 도시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꾸 신도시를 갈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관광 산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 산업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 뭐 분당으로 여행 가는 분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뭐 일산으로 여행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만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도 다 원도심으로만 갑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화 창조 산업 아까 말씀 2단계, 3단계는 다 원도심에서 가능한 산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장님은 렌트 말씀하시는데 그 플러스 중요한 건 창조적인 사람들은 획일적인 신도시에서 있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면 뭐 식당을 보더라면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골목에 들어가면 뭐 숨어서 3층 가든 뭐 루프탑을 가든 지하를 가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지금 오프라인의 핵심은 공간 기획입니다. 공간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저는 신도시에서는 문화나 창조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도 지금 골목 지역에 골목 산업, 문화 산업 얹히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래 그 탈산업화 전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간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 상권 자체도 그러면 거의 지금까지 90%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년대 단독주택입니다. 주로 어느 도시든지 골목상권 중심지는 70년대 부촌입니다. 다음에 판잣집, 적산가옥, 창고, 공장, 인쇄소, 공급가게, 아파트만 아니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근데 이미 뭐 아우리가 이미 이 분야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지역 재생에 우리가 공간으로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골목상권 늘어나니까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어떤 지역 재생을 어떻게 보면 융합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우리가
여기 마을 재생센터에서 군산에서 다양한 산업을 하는데 위가 군산 시민회관 재생 사업이고 아래가 군산 영화시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투입해서 1차적으로는 스케이트 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옥상에서 저렇게 시민회관 옥상에서 스케이트 파크에서 우리가 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어떻게 보면 도시 문화 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재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저둔전 연구가 초기 단계라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결론은 원도심 경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원도심에서만 건축 환경 때문에 골목 산업,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